지난번 1강 때 이제 1960년대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강은 61년부터 79년 기적과 같은 도약을 이룬 시기. 이제 오늘 제 3강은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저는 이제 혼란을 딛고 2차 성장을 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961년부터 79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기적과 같았다라고 하는데, 실제 1980년과 1996년 사이에 이룬 우리의 성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때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시기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1980년, 96년 사이에 무너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다행히 우리 한국은 국민들이 잘해서인지 하느님이 도와서인지 천운이 있어서인지 다시 또 1980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저도 이때부터 경제 생활을 했고 사회 생활을 했고 또 뭐 이렇게 보아왔지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서 이제 경제를 알고 세상을 알고 돌이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때 이게 가능했을까? 1980년대가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1980년 엄청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거의 1960년부터 79년까지 19년간, 61년부터 한 18년간 독재를 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죠. 죽고 나서 나라에 온 충격, 혼란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혼란이라고 썼는데, 이건 그냥 어떤 표현이 더 없어서 그렇지, 그야말로 카오스의 상태였습니다. 한쪽에서 이제 민주화 욕구가 나왔고, 또 그것을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등장한 신군부라는 세력이 이제 포갑을 했고, 해서 정치사회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서울에서의 그 시위, 그 다음에 광주의 5.18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치적 서울의 봄이라고 영화도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제 군대가 있어갖고 조금 상황을 좀 많이 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1978년 10월, 거의 연말에서 이제 79년에 계속됐는데 2차 오일 쇼크가 나왔죠. 그러면은 되게 경제에 충격이 오면은 그 해보다는 그 다음 해 또 나쁘기 때문에 79년보다는 198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79년에도 외환 위기 비슷하게 있어갖고 한국이 막 흔들렸지만,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였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서 넘어갔는데, 이제 79년도 12.16이라고 하죠.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유명 인사인 김진명 소설가 있죠. 그분은 이건 음모론,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다. 11.6이. 우리는 지금 김재규에 의한 우발적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이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좀 많은 생각과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결국 소설로서뿐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성장을 하고 빈곤 탈피는 했지만, 또 이제 그의 유산인 고물가, 경상수지 적자 이런 게 남아 있고, 또 당연히 이제 이런 과정에서 노조를 억눌렀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또 이제 한쪽에서는 재벌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가 굉장히 불안했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 현재의 번영의 기초는 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인데, 이것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80년. 이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보는 게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관계가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생각할 때 지금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사람답게 사람이 살만한 나라는 다 민주주의를 합니다. 미국, 유럽, 북유럽, 서유럽, 중부유럽까지. 그 다음에 좀 가까운 데는 일본,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중동국가, 돈 많은 국가인데 여기 그걸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왜 어떻게 경제적 번영에 도움이 될까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시장 경제와 함께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독재를 해서 경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재로 가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다시 문제가 농축이 되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성장은 되지 않는다. 경제 번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이 혼란 시기에 3번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개혁을 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꽤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11대, 12대 대통령을 했어요. 한 번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의 헌법에 의해서 한 번 대통령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50이라고 하죠. 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해서 오래 했죠. 이때 경제를 보면은 일단은 이 공권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물가 안정을 공권력을 바탕으로 했다. 보통 이제 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 물가 안정이 이루어졌다는 건 다 압니다, 이제. 다 알고. 근데 대부분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뭐 그냥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 경제를 잘해서 독재와 함께 이게 물가 안정을 했다고 했는데 뭐 시장 경제를 물가 안정시킨 건 아닙니다. 물가 안정 과정을 보면은. 그리고 이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이라는 어떤 그 경제 전문가를 만나서 그 유명한 말, 경제는 임자가 대통령이야. 김재익 보고 당신이 대통령 경제로 타라. 이렇게 하면서 경제 수석을 시켜서 경제를 끌고 갔죠. 이때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켰냐면 일단은 비용 요인은 통제로 했습니다. 우선 금리는 이 당시 물가가 한 성장이 5%, 10% 가고 물가가 20%씩 갈 때였는데 그러면 금리는 25%, 30%를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10%로 낮춰버렸어요. 우리는 그때는 금리를 규제할 때니까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전기, 석유로 이런 가격들을 확 낮추고, 쌀 가격도 낮췄습니다. 추국 수매가 이런 걸 낮추고, 그 다음에 임금도 낮추고, 이러면서 이제 비용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계속 물가 상승 속에 살았으니까 막 싼 물건을 사들일 거 아닌가. 이건 공권력을 통해서 투기적인 수요 요인을 공권력으로 억제를 해왔습니다. 이래서 이제 비용을 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 심리거든요.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때 한 개만 경제 교육을 했습니다. 경제 교육을 해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TV가 많을 때가 방송이 많을 때 아닌데 KBS나 MBC 이런 주요 방송에서 9시 뉴스에 핵심 뉴스에 시작하자마자 경제 교육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경제 교육의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군대 정훈 교육 비슷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한테 물가가 오르면 추국 수매가를 올리면 다시 또 물가가 오르면 올려봐야 소용이 없다. 임금도 올려봐서 또 물가가 오르면 그러니까 임금은 지금 못 올렸지만 우리가 물가를 잡아주겠다. 그러니까 협조해달라. 이런 식의 교육들. 그것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국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래서 이제 해보니까 물가가 안정이 되기 시작해서 한 2, 3년 걸렸습니다. 이게 금방 안정되는 게 아니고. 했다고 해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안정되는 게 아니고 한 2년, 3년 걸려서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전두환 정부 때는 물가 이외에는 물가는 굉장히 공권력을 바탕으로 관치, 이런 거의 독재적 성격에 의해서 안정시킨 거고 물가 외에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자유주의 정책을 많이 썼다. 우선 대표적으로 통화관리는 간접 규제. 여러분이 통화관리 간접 규제 하면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 당시는 이전에는 통화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각 은행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매월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결정해 줍니다. 만약에 국민은행 그러면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서 100억만 대출을 늘려. 그러면 아무리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아무리 예금이 많이 들어와도 대출을 못 하는 거예요. 100억 이상은. 그런 식으로 직접 규제입니다. 그 직접 규제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자금 사정이나 그 다음에 지준 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상황을 해서 은행이 스스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간접 규제 방식으로 조금씩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유엔 규제를 완화했고 은행도 이때 신설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한은행, 한미은행. 한미은행은 지금 이제 미국계 은행을 넘어가서 시티은행으로 변했지만 신한은행 이런 거. 그 뒤에는 이제 지금
여기 뭐 하나은행의 전신인 뭐 보람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공정거래법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야, 이 정권하고 잘 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정거래법이 시장 경제를 하려면 공정거래가 받침이 안 되는 시장 경제는 그냥 사상 누각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두환 대통령이 알아서 했던 건 아니고 아마 김재익 씨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훌륭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를 하고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실상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뭐 안정시켜야 되니까 뭐 이렇게 미국에서 쓰는 자유주의적인 방법은 안 되고 한국에 맞춰서 한국 상황을 잘 맞춰서 했던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람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이때 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한국은행 출신인데 그 다음에 이제 기획원에 가서 파견 나갔다가 기획원에서 막 요직 나가다가 기획원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을. 왜냐하면 고시 출신도 아니고 한국은행 출신이 와서 뭐 요직을 다 가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을 돌아가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갈 데가 없어갖고 한국은행을 돌아오려고 생각했더니 한국은행은 승진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굉장히 기획원에서 국장도 하고 높아졌는데 한국은행은 뭐 직급이 떨어져야 되니까 뭐 어디 해외로 나갈까 뭐 이러다가 이제 전두환이랑 연결이 돼서 이제 정부로 들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서울대 나왔고 이제 미국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공부만 잘했던 사람이 아니고 한국 경제의 문제를 잘 이해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뭐 수입 자유화도 많이 늘리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유주의적 경제를 찾지만 물가는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잡은 게 아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뭐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물가를 되게 이제 그게 남미나 이런 데서 미국 전문가들이 가서 경제를 잡아줄 때 물가를 못 잡는 이유가 그냥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금리 확 올리고 근데 이 사람은 금리 내리고 거꾸로 금리 내린 겁니다. 뭐 이래 해서 이제 뭐 물가를 잡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물가를 잡아서 하여튼 성공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표를 쫙 보면은 1980년 물가가 28% 올랐습니다. 그냥 금리가 얼마야 돼야 돼요? 물가 28%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도 금리를 10%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금방 안 떨어지잖아요. 21% 갔다가 7%, 4% 이게 정제로 떨어지는 이걸 참을 수 있었던 거죠. 이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못 참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독재 시대였으니까 참았고 그래서 결국 2%대로 떨어뜨리는 이런 쾌거라고 하면 쾌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태우 별명 뭐 물태우란 말도 있고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참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그냥 이거 다 팩트니까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때 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그래서 남북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다. 특수 관계다.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언젠가 통일될 관계다. 이런 걸 기본 합의서에 넣은 것은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그거 포기한 거죠. 우리 통일 안 하고 우리는 뭐 그냥 싸울 수 있는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그 전까지는 북한이고 남이고 이 남북 합의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일성이 있을 때 만든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생각해서 대단한 것을 이때 노태우라는 정부가 이루었다. 그 다음에 북방외교. 우리가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그때 소련이죠. 소련, 뭐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갖고 수출 시장을 늘리고 다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도입을 뒤에 한번 나중에 설명할 텐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200만 호 일기 신도시를 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상당히 안정시킵니다. 비핵화 선언, 이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여기서 논란이 많죠. 비핵화, 핵을 가져야 된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비핵화 선언도 이때 이루어집니다.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하고 KTX인데 이것도 이때 만듭니다. 건설 착수해서 실제 완공은 아마 뭐 다음 정권 때 이루어질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1980년 1월에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해외 못 나갔습니다. 일반 국민은 여권을 가질 수 없었어요. 지금 이상하죠?
근데 1989년 1월 이전에는 해외에 우리가 못 나갔습니다. 해외 나가려면 뭐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내가 비즈니스로 나간다, 공무 출장이다. 뭐 이렇게 해서 유학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서 여권을 받아서 나가는 거. 일반 나 그냥 여권 주세요 하면 여권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증빙이, 그러니까 유학을 가려면 대학에 입학허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때 유학 가서 받았는데 대학 입학허가 첨부해서 의무부 가야 여권을 줍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저기 가서 반공 교육도 받아야 돼요. 저기 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없다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돈이 있어야 해외 자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같으면은 조선을 벗어나면 다 죽입니다. 조선을 벗어났다가 들어오면 대부분 사형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뭐 청나라 사신단에 가거나, 그래 이제 뭐 대표적으로 배 갖고 조난당해서 막 어디 저기 유구 같은 데 가서 뭐 한 5년 있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잡혀가서 엄청나게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불가항력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살아남습니다. 그 정도로 해외 나가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이제 그때부터 해외 나가는 건 우리는 그냥 안 되는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1988년까지는. 89년 1월에 이제 해외 나가는 거 됐죠. 또 국민건강보험도 전 국민 확대를 실시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을 했어요. 근데 처음 도입할 때는 직장인, 그것도 좋은 직장인, 뭐 500인 이상인가? 이런 직장인만 도입했다가 요때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요새 뭐 가끔 의료개혁 때문에 한국 의료 시스템이 무지하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K의료. 이게 의사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의사들도 노력 많이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이것도 불안합니다. 고령화되면서 조만간 의료보험제도도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개혁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하는 게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 옳은 것도 있으니까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뭐 의사들이 잘해서 K의료가 이렇게 우리가 뭐 그냥 우리 교민들이,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한국에 와서 진료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의료보험 때문에 그렇다. 의료보험은 이때 이제 전 국민이 확대된 거다.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이때 이전에는 병원 가기 어려워 서민들은 병원 못 갑니다. 그래갖고서 제가 최근에 서독 광부 한 분의 자서전을 봐주고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한국에 대해서 사무친 원한이 있는 게 뭐냐면 거기가 광부로 가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애들을 결혼도 했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근데 그때까지 잘 못 살 때였으니까 자기도 못 살고 겨우 돈 모아서 겨우 왔는데 저기 경상도 사람인데 진주 촉성루에 놀러 갔다가 촉성루 정자에서 애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머리가 수박처럼 깨졌습니다. 퍽 하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보증금 내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보증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치료하고 독일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다치면 무조건 다 치료해 주잖아요. 그 의료보험. 지금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1989년도 7월 이전에는. 그게 의사들 똑같았죠.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K의료가 꼭 알아주시는 게 의료보험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거지 의사들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다. 아셔야 됩니다. 김영삼 정부 뭐 했나? 참 기대가 많았던 정부죠. 그래서 대표적인 금융실명제와 이제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을 만들고 지방대학 설립 확대하고 지방자치대 확대하고 하나회 군부의 사조직, 여기가 전두환이나 뭐 이런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척결, 역사 바로 세우기, 부정부패 척결, 공직자 재산 공개, OECD 가입, 세계화 추진. 이게 보면은 막 우리 생활, 우리의 어떤 경제 뭐 발전, 성장 이런 거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좀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이제 김영삼 정부에 이루어졌다. 김영삼 정부가 실제 그래서 경제에 이룬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열심히 적어놔도 이 정도뿐이 없다. 그래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단한 걸 했죠. 하나회라는 군부의 사조직을 척결하면서 이제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을 거의 없앴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군부에서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군부가 이렇게 저항을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김영삼 정부가 하나회를 척결해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도 우리 경제의 어떤 그런 뭐랄까 투명성, 그 다음에 선진화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제도입니다. 이런 걸 했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크게 바꾼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런 세 대통령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경제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자립경제의 틀이 확립됐다. 우리가 그 이전에 성장을 했고 이제 빈곤도 탈피를 했죠. 그렇지만은 밖에서 보면은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부터 어떤 전두환 정부의 김재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그 물가 안정 개혁이 일어나면서 한국 경제는 서서히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중반부터 성장, 물가, 경상수지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이것도 기적에 가깝다. 박정희 대통령 때 빈곤에서 탈피한 그 기적에 가깝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성장, 물가, 경상수지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걸 마의 삼각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게 어렵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미국도 지금 뭐 성장 물가만 보지 미국은 경상수지는 항상 엄청난 적자를 갖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근데 우리는 달성했다. 이거 80년대 중반부터. 그래 이제 이 원인은 이제 1980년대 중반 조성된 우호적인 세계 경제 환경 3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보통 3저라고 하는데 3저는 뭐냐면 그 저금리, 국제적인 저금리, 그다음에 저유가, 그다음에 저환율 세 가지로 지속되는 3저로 인해서 이 환경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간 1980년대 초반부터 85년까지 안정을 해서 그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1980 중반 이후에 성장을 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수출을 통해 번 돈으로 국민 경제에 필요한 에너지나 식량이나 뭐 이런 원자재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이제 보면은 경상수지가 쭉 적자가 되다가 이제 86년부터 흑자가 되고 소비자 물가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먼저 2%로 떨어졌죠. 84년, 85년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리고 성장도 쭉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86년도 성장과 경상수지 흑자가 일어나고 물가도 이렇게 낮은 상태가 되는 이러한 아주 진짜 이상적인 경제를 1980년대 중반에 이루었다.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이룬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도 물가 안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가 안정이라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건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게 물가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소득이 물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면 되게 그렇게 심각한 불평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하면은 불평등이 크게 심화되지 않고 이러면서 성장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거였는데 이게 가능한 걸 우리가 보여준 거죠. 이때 보여줬다. 1980년대 중반에. 이 실제 이때 자립경제가 이루어진 거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성장과 빈곤 탈피는 했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했고 자립경제가 안 됐지만 이때 이제 참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는 여러 번 봤고요.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 또 이런 안정 기조가 흔들리고 경상지도에 불안해졌다. 이때 이제 그 노태우 정부 후반부터 김영삼 정부에 넘어가면서 성장, 물가, 경상지 동시에 달성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 쉽게 생각한 것이 같았다. 정책 당국자들이. 그리고 1995년에 $10,000를 넘었지만 물가는 다시 오르고 경상수지도 큰 폭으로 적자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특히 이제 김영삼 정부는 경제 운영이 역설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경제는 비슷하게 했어요. 둘이. 성장을 위해 물가와 경쟁력을 희생하면서 투자 확대와 저환율 정책을 쓴 건 거의 비슷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1980년대 중반에 경기가 좋았다고 했잖아요. 수출도 잘 되고 경상 흑자가 나고 그러면은 그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 투기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1980년대 중반에. 이게 뭐 아주 그냥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거, 투자에 대한 상대적 우대, 뭐 이런 거, 부동산 관련 통계 부실, 이런 해서 뭐 이때 하여튼 폭등을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부터. 그래서 이제 80년대 지표를 보면은 91년부터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막 9% 넘고 쫙 오르죠. 그리고 경상도시 적자는 계속 커지고 93년도에 잠깐 한번 요때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는 아마 노태우 정권 때 말기에 조금 긴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도 좀 떨어지면서 경상도시 물가가 잠깐 잡혔는데 김영삼 정권 들어서면서 다시 또 경상도시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1인당 소득은 95년도에 $10,000을 넘고 갔는데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바로 보입니다. 지표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지출 구조라는 걸 보면은 이 투자가 계속 는다. 그래서 1990년에 38%까지 여기 특징이 이겁니다. 투자의 구성비가. 이게 아마 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었나. 그 다음에 이제 얼마까지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 45%, 40%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이게 투자가,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뭐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국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막 늘려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투자 활성화를 해야만 산다. 근데 그건 참 경제를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가 온 것도 투자가 과잉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가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 더 늘리면 얼마까지 중국처럼 갈 거냐? 가다 그냥 폭삭 망할 거냐? 민간 소비만 줄여서.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 순수출을 마이너스로 갈 수도 없거든요. 마이너스로 가면 외환위기가 오기 때문에 경제 구조를 참으로 모른다. 이게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투자는 늘리기 굉장히 어렵다.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 이게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정책이 이 운영 결과가 총합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때 이제 집값, 집세,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뭐 당연히 경상수지가 큰 촉에 적자가 되고 이때 뭐 보통 우리가 이때 단군일의 최대 호황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 경기 약한 고리인 집값, 집세가 폭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금리 인상을 충분히 하고 통화량 흡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는 한국의 중앙은행이 정부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능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사회가 좀 이렇게 들썩들썩하거나 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집값이 오르니 갔죠. 그리고 우리는 또 집값 통계가 부실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의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좀 하여튼 집값이 폭등을 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집값이 오르면 대부분 전세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전세 가격이 막 오르니까 전세 살던 사람들 집세를 못 올려주니까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자살자가 나옵니다. 뭐 전세 못 하니까. 이때 이제 그 당시 신문기사 검색해 보면 10명 정도, 10건 정도가 자살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전세 때문에 자살한 사람 많죠. 전세 사기 때문에. 2020년에서 22년 자살. 이렇게 보면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건 이제 30년 전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해병 최상병이 죽었잖아요. 슬픈 일이고 안 됐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렇게 자살합니다. 이게 보면은 다 사람이 죽은 거고, 어떻게 보면 간접살인일 것 같은데, 비슷한데, 하나는 몇몇 사람이 잘못이고, 하나는 또 잘못된 정책 탓일 가능성이 큰데, 이걸 한번 잘못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최상병 문제 중요하지만 이 전세 갖고 자살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것도 공청회 해서 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또 이제 한 10년이나 20년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10명이나 죽었는데 또 죽습니다. 더 죽었나요? 이번에는? 그리고 또 전세는 한국에만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긴가? 없앨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이 다 왔다고 하는데. 이게 선진국이 멀은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선진국이 안 되는 겁니다. 외국에 전세가 없는 이유는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 전세가. 그것도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나라마다 좀 다를 텐데,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이나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을 월세에 몇 달 이상 못 받게 합니다. 월세는 매달 내는 거잖아요. 그게 3배, 맥시멈, 어떤 데는 1배. 나라마다 다릅니다. 3배 이상 못 받는다. 보증금은 집주인이 받고 싶잖아요. 월세하고 전세로 갈 때, 월세는 일단 들어가면 세 입자가 갑입니다. 안 내고 그냥 버티고 쫓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드러내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전세는 집주인이 안 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안 돌려주면.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많이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우리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죠.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죠. 집주인을 보호하는 거죠. 보증금 못 받으니까 외국에서는 세입자를 고를 때 그냥 고르고 또 고릅니다. 사기 안 치고 애 안 먹일 사람 고르느라고. 그리고 나중에 월세를 잘 내고 나가잖아요. 그냥 고맙다고 인사를 이만큼 합니다, 집주인이. 세 잘 내줘서 고맙고 제가 이제 여기 프랑스에서 월세 살다가 돌아왔는데 저 같은 사람들 안 밀리고 잘 냈으니까 다음에 프랑스 또 오면 자기네 또 쓰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건데, 우리는 거꾸로 됐잖아요. 막 사기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바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면 답은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살림살이는 어떻게 됐을까? 이때 1980년대. 중반에는 당연히 좋아지죠. 물가 안정이 됐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국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졌다. 특히 이제 1986년에 아시안 게임, 88년에 올림픽 개최. 이때 안 썼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이루어진 것이죠. 심리적 만족감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때는 좀 좋았을 것 같다. 좋았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리고 특히 그렇지만 이제 또 일부는 좋아졌죠. 비싼 주택이나 토지 등 또는 우량기업 소유자, 대기업 경영진, 의사 등 전문직, 고위 관료, 성공한 정치인들 이런 신흥 부호가 등장해서 이때 이제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1990년대 들어 신흥 부호를 주면서 이제 과소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의 과소비 시작이 1990년대 과소비가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아까 1960년대, 70년대는 절대 빈곤 시대여서 그냥 먹는 거, 물론 아주 그냥 특수 계층은 소비를 했겠지만 못해서 이때 90년대부터 이제 약간 꽤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게 말한 이렇게 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위 한 5%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과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유럽에 있었는데 그때 벨기에 항구 도시 안트워프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안트워프는. 근데 여기가 꼭 가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안트워프에. 안트워프는 유명하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소설의 동화책에 플란더스의 개라는 게 있죠. 플란더스의 개. 거기가 여기 배경입니다. 그래서 플란더스의 배가 되는 그림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근데 실제는 세계 다이아몬드의 한 60% 정도가 안트워프라는 데서 가공이 돼서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안트워프에 가면 다이아몬드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 가공 공장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에서 이렇게 쇼핑몰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면 한국 사람들 여기 가서 다이아몬드 사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90년대 한 초반에 이때 이랬었다. 이때 이제 그게 이제 유럽 여행 그때부터 이제 이미 88년, 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가 됐으니까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인 여행은 배낭여행 시작되는 한 2000년대부터 얘기고 이때는 이미 조금 소수의들이 여행을 막 할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실명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신 금융실명제에서 잘 모르는 것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가명, 차명 금융거래를 했나?
우리는 그냥 껐듯하면 그냥 상대방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은 1961년 7월 군사정부가 만든 예금, 적금 등의 비밀에 관한 법, 보장에 관한 비밀 법이 가명, 차명가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해서 뭐 박정희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법을 보지도 않고 얘기할 겁니다. 보면 조항이 5개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예금, 적금 비밀 보장 잘해라. 남한테 정보 보여주지 말라.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더 뭐 가명, 차명 거래를 더 자신 있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실제는 우리는 일제시대부터 가명, 차명 거래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걸 조사하려고 제가 언제부터 갔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슬프게도. 1950년대, 그러니까 이게 61년 이전에, 군사정부 이전에, 이 61년 이후에는 뭐 당연히 아무렇게나 금융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가서 돈을 갖고 가서 은행에 가서 그냥 아무 이름이나 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김정은, 아니면 이재명, 쓰고 그냥 예금하면 돼요. 통장하고 비밀번호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돼요.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기억은 나는데 그럼 50년대는 어땠을까? 그래서 50년대에 은행 창구에서 일했던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20대 초반, 30대 젊은 사람들을 만나야 있어야 되는데, 그럼 몇 살이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90살이 다 됐죠. 그러니까 기억도 못 해. 내가 몇 명 물어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좀,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주변을 정해보니까 일단 가능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현재까지, 2020년 현재까지 금융실무료가 강제하는 법률이 없어요. 일본도 지금 현재 가명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없지만 가명하지 마라. 실명으로 해라 하니까 잘 하는 거죠. 근데 가명해도 한답니다, 일본도. 그건 물어봤습니다. 이건 확실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68년 11월 달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기 이전에는 뭐, 이름을 얘기해도 번호가 없으면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려웠을 거다. 결국 그래서 일제시대나 1950년대도 분명히 가명, 차명 거래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뭐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많아졌겠죠. 왜냐하면 가명, 차명, 뇌물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뇌물 주는 게 쉬워요. 내가 가서 아무 이름으로 통장 하나 탁 만들어서 줘갖고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 딱 써서 딱 주면 그게 뇌물이죠. 그리고 그냥 늘어야 되거든요. 아니, 늘은 게 아니라, 이제 돈 넣어서 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두고두고 뽑았으면 되지, 뭐. 옛날에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누구야, 김영삼 대통령 이전에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의 비밀 보장을 가장 잘해주는 나라가 하면 스위스죠. 그건 알죠? 스위스는 금융 실명 거래만 가능합니다. 차명 거래는 못합니다. 실명 거래를 다 해주는데 그것을 바깥에 안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안 지켜진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년 전에 스위스 은행 직원이 은행에 다 실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싹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USB나 CD로. 그 당시에는 USB보다 CD가 많이 들어가니까 CD를 딱 받아서 갖고 살짝 나와갖고 그걸 이제 해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특히 어디다 팔아먹느냐?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스위스 가까우니까. 거기 국세청에다가 이거 얼마 줄래? 내가 여기 보니까 니들 나라 사람 많은데. 그래서 신이 났어요. 국세청에서 이제 독일 국세청 샀죠. 사고서 우리가 샀으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스위스에 부여해서 미안하니까. 샀는데 독일 사람 보고 빨리 1년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처벌 안 하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진 신고하죠. 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비밀 보장하고 실명 거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는 예금 비밀 보장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하는데 그걸 막 알리면 형사 처벌하고 그러는데도 실명 거래도 다 합니다. 뭐 룩셈부르크도 그렇죠. 하죠. 우리는 게 잘못 알고 있다. 근데 1982년 9월에 이철희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보통 명성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해서 이제 부정부패 문제들이, 이게 이제 장영자가 뭐, 여기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하고 뭐 친척이라고 하고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실명 도입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1982년에 실명제,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행은 1986년 이후로 하기로 부칙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행파하고 연기파, 불가파 막 이런 게 막 갈립니다. 그래서 갈리는데 조기 시행파는 누구였냐? 김재익이었습니다. 김재익은 이 사람 뭐 굉장히 원칙주의자니까 이거 금융실명 거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김재익 씨가 아웅산 사건으로 죽죠. 1983년인가?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유야무야 돼갖고 뭐 89년에 노태우 정부가 대통령 선거할 때는 나 실명제 하겠다 했지만, 그래서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실명제 준비단 만들었지만 1년 지나고 보니까 반대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안 했죠. 무기연기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법과 관계없이 실명제를 합니다. 걔들은 금융은 그냥 금융관행입니다. 실명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금융기관은 너희 거래하는 고객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고객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김정은이라고 하고 예금을 한다고 그러면 김정은이는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너 김정은 아니잖아. 이거 안 받아야 이렇게 맞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이재명이라면 너 이재명 저기 있는데 왜 이재명이라고 해? 그럼 아니지 너는.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이거 법과 관계없이 예금하는 고객, 대출하는 고객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걔들 금융관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이 없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건 몰랐다 그러면 그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금융으로서. 그런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분이 참 거창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1994년 8월 10일 대통령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한 6개월 됐을 때 그 저녁에 8시에 이제 다 이제 집에 가서 놀라고 하는데 그냥 긴급 명령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금융기관 실명 사용하고 2개월 내 실명 전환하고 여기 종합과세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거래, 그래서 이제 세금은 천천히 매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실명 거래, 이 당시 이제 거래자 비중은 2%, 금액 비중은 30%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부동산 투기로 갈까봐 군 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면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절대농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외한 건 전부 토지거래 허가의 구역으로 해서 막았고, 그리고 이제 이 대체 입법과 보완, 이건 사실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했으니까 법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가는 건 98년에 12월에 법으로 가죠. 근데 이때 IMF 때 사태 때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저해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법으로 대체하는데 실제는 강력하게 가지는 못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지만은 한국 경제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아직도 이게 우리가 법이 약해서. 차명계좌 규제 방안 서로 합의돼서 그래 내 이름으로 해 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그 다음에 또 도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거의 심한 것 같은데, 이게 신분증 위조나 또 신분증 분실했을 때 그걸 훔쳐갖고 하는 걸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데, 이게 도명이죠. 차명도 아니고 그건 도명도 있고, 이거 도명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 외국 같으면 이거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know your customer를 못 지킨 거잖아요. 훔쳐서 했는데 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그냥 이거 법이 관계없이 이것은 이런 건 없어서 보이스피싱 것이 이건 많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실명 확인 절차는 우리는 법만 지키면 돼. 시민증 받고 주민등록증 받고 이러면 다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 그놈이 맞는지를 은행이 의무를 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법만 지키면 면책이 되는데 그게 맞을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금융실명제하고 지하경제를 짚어볼게요. 우리는 하여튼 지하경제가 굉장히 많아요. 93년도 KDI에서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설명자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어디서 추정했는지 30% 정도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지하경제는 정확한 명칭은 비관측 경제입니다. 비관측이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안 보이는데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관식 경제는 다 몰라요. 대략 추정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그때 30%, 지금 20%도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지하 경제를 억제할 수 있는 세 가지 큰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소득세 포괄주의. 이 세 가지가 지하 경제를 막는 겁니다.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으면 지하 경제는 10% 미만, 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융실명제도 늦게 도입됐고 자금 세탁 방지 제도도 굉장히 늦게 도입됐습니다. 소득세 포괄주의는 아직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자금 세탁 방지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그 법 이름이 뭐냐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보고 자금 세탁 방지 제도라고 이해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고. 여기에는 그냥 엔티 머니 론더링 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 우리나라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도입할 때는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고 만들었어요.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이렇게 만들면 이게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자금 세탁 방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거니까 이 법이 이렇게 되니까 처벌 조항도 미약하고 하여튼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별 실효성이 떨어지는, 늦게도 도입했고. 그래서 한국은 과거에 실명제 도입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전까지는 돈을 어떻게 벌어도 마음대로 쓰고 재산을 증식하고 상속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세금을 안 낸 돈은 쓰지도 못하고 상속도 안 되고, 여기 증식도 안 돼요. 세금을 안 낸 돈은 돈이 아니야. 숨겨놓고 현금으로 조금씩 뽑았어야 돼. 남 모르게. 빵이나 사 먹고 밥이나 먹는 거지. 그거 갖고서 어디 해외여행도 못 다니고, 집도 못 사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요. 그러니까 돈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 세금도 안 내면. 그러니까 다 지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실명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를 규제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참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의 투명성, 그걸 경제민주화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한 단계 앞서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하경제, 한국은 꽤 많은 외형적 소득을 올리고도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비용 부족, 두 번째는 지하경제. 고소득 월급쟁이, 한국에서 이제 월급 많이 받는 투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좋은, 그 다음에 부수입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활이 월급은 많이 받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이런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업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지하경제화 쪽에서, 즉 음성적인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나라였다, 한국이. 한국은 이제 여전히 지하경제와 음성적 거래가 좀 많다. 그리고 이 소득세 포괄주의라는 것도 이제 실명제와 같이, 실명제 지금은 다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 국민이 99%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소득세 포괄주의도 이제 이렇게 막 제가 떠들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해보면 그냥 굉장히 국민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반대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증여세는 이미 포괄주의를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을 했고,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이건 약간 조금 이게 자세한 내용이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건 논의는 한번 있었어요. 못하지만은. 상속세. 우리나라 중에서 상속세 줄이자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될까? 왜냐,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중과세다. 소득세를 냈는데 또 상속세를 또 내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소득세를 사실 제대로 안 낸 사람이 태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속세를 좀 완화시켜주는 하는데, 과거에 소득세를 많이 낸 사람을 좀 완화시키자. 소득세, 납세 실적, 평생 그런 걸 어떻게 좀 구해서 그 실적을 공제해 준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좀 세금을 잘 낼 거. 우리나라는 세금을 잘 안 내거든요. 사람들이. 일부는 잘 내지만 안 내는 사람이 좀 많다. 그래서 한국은 가장 떨어지는 게 조세정의입니다. 조세정의가 없으면 경제정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오늘 조세가 어떤 경제의 기본 틀인데, 그리고 여기 제가 참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예, 정확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나라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데 아주 우리나라에는 이거와 거리가 멀다. 특히 이분이 경제 정의가 뭔지를 알았을까? 요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말을 막 할까? 얼마나 두려운데 이런 말을 하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조세 정의나 경제 정의가 아주 굉장히 낮은 나라다. 굉장히 낮은 나라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오늘 늦어지는데 80년대 90년 평가와 교훈을 이 당시 짚어보겠습니다. 시대 과제는 제가 볼 때는 지속 성장과 자립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가 안정, 경상수지 균형이 지속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물가 안정 없이 장기간 지속 성장을 한 사례나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해야만 민주주의와 같이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기업, 중소기업, 비싼 집 소유자, 무주택자, 화랑 수혜자, 그렇지 못한 계층 간 불평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게 완화되는 것. 그다음에 경제의 투명성, 일관성, 안정성이 높이는 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칙이 확대되는 거. 이런 게 교훈이었습니다. 이때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1987년인가요? 그러니까 6월 10일 날 막 우리 민주항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전두환 정부가 직선제를 받아들입니다. 직선제가 이제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데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민주주의 직선제를 왜 받았어요? 안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자기가 안 받으면은 데모하다가 좀 더 많이 광주 사태처럼 잡아넣으면 되는데 결국 받아들이고 이제 노태우한테 넘기고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있다가 이게 무슨 절로 백담사로 쫓겨갔죠. 응? 그리고 재판도 받고 추징도 당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받았을까? 자,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민주화 항쟁할 때 전두환 대통령 찾아가서 이거 받으시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었다고 홍석현 말 듣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가 이것도 그냥 상상한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누구랑 상의했겠습니까? 이순자 여사랑 상의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둘이 받을까 말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좋을까? 우리 자식들한테 좋을까?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내가 이거 하다 못하면 총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잖아. 오래 하다가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또 이승만처럼 해외로 쫓겨갈 수도 있고. 근데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 잘 넘겨주고 우리가 뒤에서 잘 이렇게 상황 노릇하면 되지.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제 노태우한테 넘겨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그냥 모르죠. 이제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세대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런 성과는 많이 다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 도덕적 평가가 낮은 전두환, 노태우의 경제적 성과가 더 좋다. 그리고 이제 문민정부는 좋은 평가를 받겠다. 경제적으로, 경제의 면에서 어렵다. 금융실명제 빼놓고는 특히 설명제를 많이 했는데 없고, 또 임기 말에 이제 IMF를 맞아 허망하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때 이제 특히 물가 안정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도가 계속 흔들립니다. 이미 전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걸. 그리고 저환율을 쓰면서 경제의 기본을 참 몰랐다. 시장 경제의 원칙을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보면. 엇갈린 이유는 뭘까? 세계 경제 환경이나 개인의 능력도 어느 정도 작용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누구와 같이 어떤 사람을 썼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은 김재기라는 사람 썼고 노태우는 우리나라 관료들 중에 노태우 시대의 관료가 가장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적이고. 근데 김종인 경제수석. 예, 그런 거 있고 그 외에도 다 훌륭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좋은 사람을 쓴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쓴 것 같다. 경제 규모가 한국도 커졌기 때문에 한두 명이 잘 운영하는 데는 한계에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쓴 말이 인사가 만사다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하다. 맞는 말인 참 많이 맞는데 실제 쓴 인쇄를 보면 전두환이나 노태우보다 못하다. 김영삼 정부는 가만히 보면 자신의 진영, 자신의 지역 사람을 주로 썼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모든 정부도 비슷했지만 민주당 쪽이 더 심한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나 경제가 좀 모자란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정치와 조선의 당파 싸움과의 차이는 싸움에서 져도 죽지 않는다는 것 빼놓고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선비하고 그 당시 뭐 선비나 행태나 지식인, 상소 언론, 당쟁, 지역안배 이런 거 보면 조선 시대를 극복하지 못한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지식인이 조선시대 사대부의 꿈꾸는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사대부라는 게 뭐냐면 벼슬에 나가면 대부가 되고 들어와서는 선비 노릇을 하는 게 사대부입니다. 이게 그 당시 지식인이 꿈이 지금도 그렇죠. 우리 교수들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게 사실은 사대부가 아니고 경제 현장에서 일하다가 뭐 관료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이런 게 더 맞는 겁니다. 선비였다가 대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문가, 기업인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선비가 대부가 되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까 제대로 극복이 안 돼서 지금도 조선하고 많이 비슷한 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학자들이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 당시 뒤집어 보면은 세상사에 의문을 많이 주는 시기입니다. 참 도덕성, 정치적 정당성이 낮은 사람, 낮은 정부가 성과가 더 좋아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뭐 돈 챙기고 나쁜 짓 하면서도 좋은 인재를 등용해서 뭐 잘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도덕적이면서 무능하고 있는 인재를 사용해서 나라를 망쳤어요. 뭐가 좋은가? 세상사, 인간사 원래 부조리한 거니까 뭐 그런 건가? 또 뭐 사악한 지도자와 무능한 지도자 선택하려면 누굴 선택해? 이런 막 의문이 많이 드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때 역사를 보면.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이 어떻게 균형이 잡힐까? 뭐 선거냐? 역사평가냐? 종교, 최후의 심판이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서 현재 정치인들은 선거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이기면 모든 것이 오케이다. 근데 아닌 것 같거든요. 선거는 중세 유럽의 결투와 비슷해요. 이거 운 많이 작용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의문이 드는 시기입니다. 참 1980년부터 1996년까지가. 특히 이제 김영삼 정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참 능력이나 모든 게 뛰어났던 분이고, 했는데 경제에 대한 고민과 인식이 크게 부족했다. 반독재, 민주화에 대한 고민은 많았으나 이제 민주화만 되면 저절로 경제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특히 이제 IMF를 허망하게 맞았습니다. 민주정부는 무능하다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뒤를 돌아보면 다음에 이제 그 IMF 사태를 볼 텐데 피하거나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사실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 총재도 내일의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최선의 답을 찾으려고 이제 뭐 고민하고 노민하고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운용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침판도 없이 뗏목을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 운용하는 겁니다. 경제가 막 다 미래가 보여서 이렇게 탁탁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게 지금 뭐가 있을지, 뭐 암초가 있을지, 태풍이 불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건너가야 됩니다. 뭐 도구도 없이. 그게 이제 경제라고 생각해서 조심조심 하면서 고민하고, 그래도 넘어는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대부분 정치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참, 김영삼 대통령은 실행력이 있고 취임 초에 인기가 굉장히 가장 높았을 거예요. 90몇 %씩 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개혁이 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바뀌었을 겁니다. 뭐 소득세 포괄주의라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 지금 얘기하는 검찰, 관료, 사법, 공공부문 개혁도 있고, 회계기준 강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했으면은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을 거다. 지금 대한민국이 더 일찍 선진국이 돼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제 못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관치, 그러니까 뭘 집중해야 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공개하고 투명해지면 시장이나 국민의 뜻에 의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독일 3인당이 사회주의 당이잖아요. 얘들이 그 강령에 보면 최대한 경쟁이 필요한 만큼의 국가 개입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최대한 경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시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면 필요한 만큼 국가가 개입하겠다. 이런 거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국가가 개입해서 이게 문제니까 그냥 그 문제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시장은 뭐냐면 많은 정보를 주면 시장이 스스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경제가 투명해지고 정보가 많아지면 민주주의와 시장 원칙에 따라서 많은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나라들이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나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